네, 안녕하십니까. 깡센클럽 강연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 둘 다 이제 매도가 좀 나왔었는데, 시장에서 앞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1940에서 이제 50이라는 자리대가 저항이 아닌 지지라인으로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어느 정도 유입이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소폭 강세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내일 중요 이벤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22 토화 정책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따른 경계감이 좀 있었기 때문에 거래량 자체는 좀 한가한 그런 모습이었죠. 아무래도 이제 만기를 앞둔 그런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시장에서 시총상의 대형주들은 좀 어느 정도 제한된 그런 모습을 보인 반면에 이제 중소형이라든지 코스닥 쪽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만기에 대해서 회피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더 강하게 연결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강세 업종하고 약세 업종가 좀 나눠지는데, 강세 업종 같은 경우 약간 방어초 성향이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동안 한국전력이 한번 고점을 만들고 나서 어저께까지 이제 저점까지 한 10% 정도 빠졌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강세가 좀 뛰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 외적으로 자동차 섹터가 오늘 소폭 강세를 띠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적으로는 이제 좀 하락이 좀 떨어진 것이 시장에서 뭐 정유라든지 이런 쪽이 좀 약세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어저께 철강주에 대해서 이제 포스코라든지 이쪽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철강주가 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장에서 아무리 시장이 중심이 되고 모멘텀이 있고 많다 하더라도 강세를 강하게 띄어서 이격이 많이 벌어지게 되면 숨고르기는 당연한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저점 대비해서 상승폭이 크게 나오면 나올 만큼 조정도 한 번은 크게 떨어져야지 어느 정도 잘 마무리되고 나중에 다시금 올라가는 과정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주는 늘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어느 정도 올라갔다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목표치 이상 좀 올라왔다, 그때는 비중을 줄이시고 그러고 나서 쫓아가는 매매는 안 하셔도 충분히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 맞춰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오늘은 이제 무슨 내용을 얘기해 드릴 거냐면, 아무래도 내일이 만기입니다. 그래서 만기에 대한 예상을 사실 한다는 것 자체가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어느 정도는 만기에 대해서 오늘 좀 준비를 한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22 통화정책 회의가 이제 어떤 식으로 현재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고 기대치가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대치만큼 나오느냐 아니면 부합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에서 방향이 또 한 번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상세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종합주가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주가 지수를 보게 되면은 시장에서 이제 오늘 아침에 좀 낮게 출발했었죠. 어저께 이제 미증시가 좀 빠졌었는데, 미증시는 어저께 봐드렸지만 미증시가 크게 하락할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미증시에서는 뭐 약간 하락했던 부분이 아침에 소폭 시가가 낮게 좀 출발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근데 이제 출발하고 나서 마찬가지로 어저께 추세를 돌파하고 지지를 받았던 자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그 라인대에서 이제 지지를 받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시장에서 지금 저항대가 아니라 지지대로서 형성된 그런 가격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지는 여전히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갭이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갭이 지금 앞전에 추세를 돌파하는 돌파 갭이었기 때문에 이 갭 자체를 안 메우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보게 되면은 오늘 수급적인 부분이 외국인들이 거래소에 대해서 매도가 나오긴 했는데,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매도 물량이 굉장히 작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이나 기관이 둘 다 거래소에서 매도가 한 180억, 260억이니까 추가적으로 매도가 크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가 일부 들어오는 그런 흐름이었다 보시면 되겠죠. 자, 수급을 한번 볼게요. 지금 현재 이제 만기를 앞두고 나서 시장에서 사실 만기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이벤트죠. 하나의 이벤트인데 중요한 거는 만기 이후에 시장에서 방향이 어떻게 가냐, 그 부분인데, 최근에 수급을 볼 때 이제 투신권에서 앞전에 1월 25일이 기준인데 이때부터 외국인의 매수가 굉장히 급격하게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반대로 투신권에서 매도가 세게 나왔는데, 앞서 투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투신이 펀드 환매가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청산을 했고, 그리고 나서 현재는 투신권의 현금 보유 비중이 2015년 최저치보다 더 낮다,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투신권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이제 오히려 오늘은 매도가 아니라 매수가 일부 들어오는 흐름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의 매수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시장에서 이제 내일 만기 때 단기적으로 이 박스권 자리 때 상단을 넘어가냐 못 넘어가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이제 만기를 예상하고 만기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 만기 기준이 되는 것이 코스피 200 지수입니다. 그래서
대형주 지수가 이런 것이 아니라 코스피 200 지수가 얼마에 끝나느냐 여기에 따라서 만기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코스피 200 지수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200 지수 오늘 마감이 239.13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거래소 시장이 조금 더 올라왔는데 대형 지수는 오늘 상승이 거래소 대형 지수보다는 좀 약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코스피 200 지수를 보게 될 때 작년 12월 달에 선물옵션 동시 만기였죠. 그때 마감했던 지수대가 240.7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현재 외국인들이 앞전에 선물 쪽에서 매도 롤업했다가 현재 순 매수로 전환이 되는 케이스인데 현재 구간대에서는 외국인들이 다시금 선물 자리대를 넘어갈 수도 있는 위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지지라인을 어저께 저점 자리에서 똑같이 받아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약세 뛰기는 쉽지 않은 그런 구조인 것 똑같습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은 전체적인 그림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차이가 나는 거는 지금 전체 추세 라인대가 지금 현재 여기 저항을 한번 받은 거죠. 그러니까 대형 지수건 또는 종합주가수 지수건 간에 전체 하락 추세는 아직까지 넘기지 못했는데 코스피 200 지수 같은 경우는 전체 하락 추세를 지금 한번 넘어갈 수가 있는 그런 위치에 들어와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차트상에서는 이번에 마디폭이 나오게 된다면 247 정도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만기에도 중요하지만 만기 지나고 다음 주 FOMC 이후까지도 했을 때 시장에서 추가적인 상승폭은 아직까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기 예상 지수가 얼만큼 나오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선물 옵션 동시 만기는 사실 체크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옵션 포지션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선물 같은 경우 외국인의 누적 순매수라든지 순매도가 얼마인지도 중요하고 다음 차월물, 그러니까 지금 만기된 것이 3월물인데 6월물 같은 경우와 그 스프레드 차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현물 쪽에서의 수급도 중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볼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볼 때 현재 외국인들이나 기관이나 옵션 포지션은 최소한 어떻게 맞춰져 있는지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종목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총 상위 종목들 전체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션 포지션인데 이게 사실 선물 옵션을 주로 하시는 분들은 어렵지가 않을 텐데 이제 선물 옵션을 안 하신 분들은 사실 굉장히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를 거고 좀 보기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우선 콜 자체가 이제 상방 포지션이고 풋이 이제 하방 포지션인데 콜을 매수한다. 마찬가지로 윗바이어 보는 거고요. 콜을 매도한다는 위를 막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풋을 매수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하락 쪽을 보는 건데 풋을 매도한다고 할 때는 하락을 제한시킨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아까 코스피 200 지수가 마감했던 자리대가 239.3 정도 되었었죠. 그러니까 현재는 237.5와 240이라는 사이대 중간에 좀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콜 포지션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은 올해 3월물이죠. 3월물 같은 경우 지수가 강세를 띠면서 상당히 수익이 많이 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옵션 쪽에서 넷 가격이라고 하는데 넷 가격이 현재 거의 한 150억 정도가 거의 수익이 확정이 되어 있는 그런 케이스고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투자 같은 경우가 현재 콜 쪽에서 많이 잡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콜 쪽에서 대신 위쪽을 제한시켜 놓은 것이 242.5포인트 이게 종합주가 지수로 환산한다면은 한 1970포인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대는 현재 정을 잡아놨다 보시면 되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현재 237.5에서 240짜리에 대해서 매도가 한 70억 정도 잡혀져 있는데 반대로 풋 쪽에서도 동일하게 매도를 해놨기 때문에 이 흐름은 뭐냐면 현재 갖고 있는 이익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내일 시장에서 237.5에서 240 사이로 맞춰서 결국 매도 천하종을 양쪽 다 챙기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될 건 뭐냐면 이미 시장에서 양 매도를 쳐놨는데 이게 237.5보다 240쪽이 상당히 얕다고 봐야 되고 갖고 있는 누적 수익을 확정한 콜 쪽을 더 확대시킬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포지션을 봤을 때는 외국이나 기관이나 현재 240짜리 정도는 무난하게 내일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고 밑으로 떨어진다 했을 때는 최대로 많이 떨어져 봤자 237.5짜리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 만기 자체가 크게 나쁜 만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상태에서 만에 하나 외국인들이 옵션 쪽에서 수익을 더 확대하는 쪽 그리고 선물도 지금 누적 매수가 만기약 이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물까지도 수익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면 내일 시장은 굉장히 좀 강하게 갈 수 있다. 이렇게까지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대신 그렇게 위로 강하게 갈 때는 기관 투자자들이 상당히 좀 막으려고 할 텐데 만에 하나 막게 되는 쪽으로 간다. 그때는 이제 금융투자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 물량을 던질 수가 있는데 던지게 될 경우는 나중에 ECB 통화정책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오히려 다시 채워야 되는 그런 상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결국 내일 만기 자체는 만에 하나 떨어진다. 그럼 오히려 받아도 상관이 없는 그런 위치가 되는 거고요. 그럼 내일 만기가 위로 가게 된다면 갖고 있는 포지션이 위쪽 방향으로 더 크게 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번 만기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워낙에 시장이 힘들다, 안 된다 쪽으로 베팅을 많이 걸었던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결국 지수 자체가 꾸준히 올라가다가 횡보하고 올라가다 횡보하고 하락 자체가 거의 안 나온 그런 만기였다. 만기 옵션 포지션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좀 어렵죠. 이거 사실 이제 옵션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포지션 잡아야 되면 이렇구나 답이 나오는데 이제 제대로 안 보시는 분들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만기일날을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쉽게 시장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가 강세를 띠냐 약세를 띠냐 이거 갖고도 판단할 수 있어요. 왜냐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삼성전자가 코스피 200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 정도가 되는데 우선주까지 포함할 경우는 거의 시장에서 한 25% 정도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우리가 흐름을 보면서 지수가 좀 더 좋아질 거냐도 볼 수 있고 만기일날 괜찮냐 아니냐 따질 수가 있는데 삼성전자 어저께도 차트를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저께 제가 삼성전자 차트를 설명해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시장에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박스권 자리 때 마디 하나 뽑고 나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지금 추세를 돌파하고 지지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락 자리가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종합주가 지수도 쉽게 빠질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오늘 시장에서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주요 라인 때 똑같이 지지를 받아주면서 소폭 강보합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지금 모양을 보게 되면 최소한 삼성전자가 강세를 띄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락은 역시 뭐다? 제한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현재 모멘텀이 굉장히 없죠. 그러다 보니까 강세가 못 나온 것 중에 하나인데 최소한 삼성전자 하락이 없다. 제한이 되어 있다. 그러면 내일 만기 자체가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역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봐야 될 것이 우리가 시총 상위 종목들은 대표적으로 볼 때 IT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제일 크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가 그 다음에 시총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은행 그 다음에가 이제 뭐 한국전력이라든지 뭐 정유, 화학 이런 쪽으로 순서대로 나눠지는데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자동차죠.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자동차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강세를 띄는 모습이 있었죠. 뭐 현대차도 1% 정도 강세 띄었지만 기아차가 3% 정도 강세 띄면서 자동차가 강세를 띄었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투자 심리적인 부분인데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환율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동차는 사실 환율적인 부분에서 뭐 크게 지금 뭐 환율 올라간 데서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이런 건 아닌데 환율이 올라간다는 부분 자체가 경쟁력이 높아질 수가 있는 부분이고 특히나 이제 엔화 자체가 강세를 띄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본 차와 우리나라 차의 경쟁률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앞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일본 자동차 회사들은 오히려 시장에서 매도 쪽으로 갈 수가 있고 국내 자동차를 매수할 수 있다. 그리고 3월달이 본격적으로 3월달부터 10월달이 성수기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러면 모멘텀이라든지 밸류적인 부분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다 앞으로 향후 전망이 기대가 되는데 환율에 대해서 투자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죠. 주가도. 그런데 환율이 빠지게 될 때는 시장에서 경계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최근에 자동차의 흐름인데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달러 환율을 보게 되면은 원달러 환율이 이제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2월 달도 강세가 쭉 이어졌었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현대차라든지 이런 종목이 이제 13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다이렉트로 상승이 나올 때도 마찬가지로 환율이 올라갈 때 이때가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였죠. 그러고 나서 환율이 꺾이기 시작하니까 쉬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락은 안 나오죠. 왜 하락은 안 나옵니까? 시장에서 지금 저평가되어 있고 향후 전망이 긍정적이고 신차 사이클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락은 제한적이었었는데 지금 환율도 마찬가지로 급격하게 떨어졌죠. 그러니까 급격하게 떨어졌다 하더라도 똑같이 1210원 자리대 전후가 현재 우리나라 적정 환율이다 보는 것이 가장 맞는 얘기고 앞전에도 작년 같은 경우 환율이 높았던 3분기가 평균 환율이 1160원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전히 환율은 높은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환율이 하락이 떨어지다가 이제 하락이 안 나왔다는 부분 자체가 이제 앞으로 환율은 이제 1200원을 중심해서 안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통화정책 회의도 상당히 중요한데 22 통화정책 회의와 다음 주 있을 미국의 FOMC 회의 이쪽에서 달러 인덱스의 방향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역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상당히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일본에서의 통화정책 회의도 있습니다. 근데 일본의 통화정책 회의에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양책이 없다 쪽으로 거의 방향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일본의 엔화가 재차 강세로 뛸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엔화가 추가적인 강세를 띠게 된다면 자동차 업종이 상당히 모멘텀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전에 제가 이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찰시로 하면서 아직 순환이 안 나온 종목들이 IT와 자동차 이 두 개 정도가 남았다 말씀드렸는데 그런 관점에서도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현대차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대차 차트 똑같죠. 이제 전체적으로는 한 2년 동안의 채널 패턴 이어지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저점이 이제 올해 초에 12만 5천 원, 13만 원까지 떨어졌었는데 그러고 나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이 나올 때 역시 현대차도 강하게 움직였죠. 근데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이 그동안 계속해서 잡아놨던 것이 자동차였는데 외국인 그만큼 많이 팔았죠. 근데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 어떻게 합니까? 다시 사는 거죠. 그 사는 동안에 기관에서는 충분히 물량을 팔면서 상승 이후에 박스권 마디대에서 숨고르기가 다 거쳤죠. 그러면서 뭘 했습니까? 21선의 이격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었는데 이 이격을 좁히는 과정을 맞춰놓은 거죠. 그러면 현재는 5일선과 21선, 61선에 단기적으로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정배열로 바뀐 상태인데 내일 시장에서 거래 라인 좀 강하게 유입이 되거나 환율이 좀 안정적인 흐름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마찬가지로 직전에 이 추세 라인대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현대차가 지금 현재 흐름이 추가적인 하락은 역시 어떻게 됩니까? 없겠죠. 그러면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내일 시장에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기아차도 바로 연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동차에서 이제 완성차를 주로 얘기하는 거는 이제 현대모비스가 기아차보다는 시총이 조금 더 높은데 현대모비스나 기아차나 현대차나 거의 흐름이 비슷하게 갑니다. 그래서 한쪽이 크게 빠지는 경우가 드물고 한쪽이 크게 올라가는 경우도 드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동조가 이어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아차 차트를 보게 되면은 기아차도 마찬가지인데 작년 11월 달에 고점 만들고 나서 시장에서 쭉 빠졌을 때 그대로 빠졌죠. 그러고 나서 지금 반등, 조정, 반등으로 오늘 연결되었는데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림이 어떻게 됩니까? 역회된 쇼도 패턴이 나온 거죠. 그럼 역회된 쇼도 패턴 나오면서 직전의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죠. 그럼 거래량이 어떻게 됩니까? 거래 감소세를 보이다가 오늘 거래량 증가가 나오면서 돌파가 나온 거죠. 그러면 기아차도 지금 모양을 봤을 때는 내려온다 하더라도 직전 고점 라인대에서 GTS 받아준다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좀 전에 봤었던 삼성전자까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하락이 역시 다 제한이 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서 옵션 포지션도 이제 하락이 제한되어 있지만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하락이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국전력을 좀 보도록 할게요. 한국전력은 이제 앞전에 시장에서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죠. 그래서 그때는 제가 헤드앤쇼더 패턴이니까 주의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틀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강세에 뛰었다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강세에 뛰기가 힘든 것은 유틸리티 업종 자체가 보통 다른 나라 비교를 할 때요. 배당을 충분히 줄 때 그때 가져왔을 때 PBR 0.7배 정도 되면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적정 주가다 이렇게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정도 올라오고 나서 빠진 거죠. 그리고 시장 자체가 불안할 때는 방어주입니다. 근데 시장이 긍정적이고 위쪽 방향을 뽑아줄 때는 방어주는 오히려 약세에 뛰게 되겠죠. 그래서 최근 보게 되면은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앞전에 전체 추세는 이 추세였어요. 이 추세였는데 이 추세를 넘어갔던 거죠. 넘어가면서 시세를 굉장히 강하게 뽑아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차익 실현이 떨어진 그런 그림이 되었는데 차익 실현이 떨어질 때 보게 되면 공매도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나오고 나서 단기적으로 급락 떨어지고 다시금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반등이 나온 그런 모습인데 반등이 나왔는데 한국전력 보게 되면 윗자리가 우선 저항이 많겠죠. 단기적으로. 그리고 하단 자리 역시 하락이 제한되겠죠. 그러니까 현대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위도 제한이 되어 있지만 아래도 제한되어 있으니까 내 시장에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현재는 중립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는 시가총액 2위가 한국전력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나쁠 것도 없고 올라가지도 않는다. 최소한 중립이다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 시장에서 방어주가 추가적으로 강세를 띠는 그런 모습도 아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뭐 나쁠 것이 없다. 똑같이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은행주라든지 뭐 다른 것들도 있는데 삼성물산이 시가총액이 또 높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도 좀 봐야 되는데 삼성물산도 마찬가지로 차트로 간단하게 보고 갈게요. 시간이 좀 모자랄 것 같은데 삼성물산 차트를 보게 되면 삼성물산은 삼성 SDS라든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띄고 있는 겁니다. 왜 강세를 띄고 있냐?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SDI 지분을 팔아서 삼성물산 추가 샀다.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삼성그룹의 실질적인 지주회사, 뭐 똑같은 얘기인데 지분을 팔지 않을 것이다. 이게 삼성물산이 버티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삼성물산은 지금 현재 상가 패턴인데 상단 자리 살짝 넘어갔다가 현재 지지를 받아주는 거죠. 근데 물론 바로 강세 뛰기는 매물이 너무 두껍습니다. 그래서 매물이 두껍기 때문에 강한 모멘텀이 생기기 전까지는 강하게 움직일 수 없는 구조인데 추세 자체 또 지지가 굉장히 강한 자리이기 때문에 결국 삼성물산도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낮다는 얘기가 됩니다. 내일은.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지금 제가 체크를 해드렸는데 이거 외적으로 은행이라든지 정유라든지 화학이라든지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물론 철강 같은 경우는 오늘 많이 빼놨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서 철강이 또 크게 빠지기보다는 어느 정도 빠져도 제한적인 하락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시장이 나쁠 것이 없다가 내일 만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봐야 될 것이 이제 우리나라 만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내일 저녁에 22 통화정책회의가 있겠죠. 그 22 통화정책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거냐인데 우리가 작년 12월 달에 생각하셔야 돼요. 작년 12월 달 같은 경우는 시장의 기대치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 기대치에 충족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니까 오히려 실망감으로 무너졌죠. 근데 다시 한번 이제 드라기 총재가 3월 달 부양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현재 거기에 대한 기대치도 앞전에 시장에서 바닥을 만드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근데 드라기 총재가 사실 립서비스를 하죠. 입심이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드라기 버냉키 총재 같은 경우, 그러니까 FRB, 연준의 버냉키 총재 같은 경우는 예전에 뭐 헬리콥터 베이다 뭐 하면서 돈을 뿌리는데 일가견이 있다 이런 쪽이었었는데 언젠가부터 이제 나중에 퇴임하기 직전 되니까 이제 뭐 약간은 시장을 받쳐준다 쪽이 아니라 약간은 아래쪽으로 좀 많이 안 좋은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드라기 총재는 정말 잘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기대감을 줬는데 실망을 주면은 그 다음에는 항상 기대에 부응을 해준 적이 많았기 때문에 약간 이번에도 그런 부분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현재 ECB에서 예상되는 정책이 뭐냐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시장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추가적으로 더 확대할 것이다. 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자산 매입 규모를 확대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죠. 지금 파란색으로 해놓은 것이 뭐냐면 지난 12월 달에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12월 달에 자산 금리 자체를 마이너스 금리 추가로 확대했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증시나 유럽이나 이쪽에 다 좋은 내용이 아니에요. 오히려 유럽 은행들이 이제 순이자 마진 이런 것 더 악화시킬 이유이기 때문에 이건 좋은 것이 없고 앞서 자산 매입을 연장을 했죠. 그래서 자산 매입 시기를 연장한 것 자체도 양적 완화 규모를 확대했다가 되는데 시장에서는 뭘 바랬었냐? 자산 매입 규모 확대하는 거를 바랬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안 나왔던 거죠. 그래서 현재는 시장에서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냐면 추가 금리나 마이너스 금리를 좀 더 확대한다와 그리고 자산 매입 규모를 약 100억 유로 정도 현재는 월 600억 유로 정도를 매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최소 700억 정도로 바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자산 매입 규모를 100억 유로 이상을 해준다면 시장에서는 기대치 이상의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현재는 주로 국채를 중심으로 매입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회사채까지 확대를 해준다가 되게 되면은 이 역시도 시장에서 큰 호재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아직까지 좀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부분까지가 나와준다면은 시장은 위험자산 선호가 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를 비롯해서 이머징 시장 전체적으로 좋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현재까지는 22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경계감은 있지만 기대치가 많이 희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결과 나왔을 때 좋은 쪽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만기라는 거는 시장의 전체적인 추세 안에서 하나의 이벤트 정도인데 우선은 이번 만기는 크게 나쁠 것이 전혀 없는 그런 그림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 그러고 나서 22 통화정책회의까지도 시장의 기대에 충족해주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시장의 추가 강세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인데 강세가 나온다 하더라도 강세를 띄는 업종이 계속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은 순환이 돌아줘야 되고 그 순환에서 이번 자리가 다음 자리가 사실은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전에 순환이 어느 정도 다 끝났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은 비중 축소를 하신 쪽으로 말씀드린 거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쪽이 IT와 자동차라는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자동차 쪽을 사실 주목을 좀 많이 하신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전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